독서영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웅진 주니어에 출판된 베를린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 책은 현재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가 중고책으로 구입해보시면 따뜻하고 유쾌하지만 가슴 먹먹한 이야기에 읽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헝가리의 작은 도시 의사 라겔 박사는 어디를 튈지 알 수 없는 아들 라슬로의 열정에 걱정이 많습니다. 라슬로는 피가 너무 뜨거워. 라슬로는 위험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 아니나 다를까 그 지나친 열정 때문에 아들 라슬로는 젊은 호라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1930년대 초 어느 날 부다페스트에서 대학을 다니던 라슬로는 잠시 고향에 내려왔다가 독일에서 친척집에 다니러 온 달리아와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단박에 결혼하고 페트를 낳았습니다. 라겔 박사는 아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한 아기로구나. 아빠보다는 오히려 엄마 쪽을 닮았어. 라겔 박사는 마음이 놓이는 듯이 말했습니다. 손주를 본 것이 기뻐서 라겔 박사는 아들 라슬로에게 자동차를 사줍니다. 그런데 이 열정에 지나친 아들 라슬로는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고 아버지 라겔 박사가 사준 자동차에 아내 달리아를 태우고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 사고로 라슬로는 조금 다치기만 했지만 옆에 탔던 아내는 안타깝게도 죽고 맙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라슬로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계속 슬퍼하며 지내기에는 라슬로가 삶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라슬로는 재미있는 아버지였으며 부다페스트에서 재미있는 호라비로 유명했습니다. 라슬로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태도와 다정다감한 얼굴과 인생을 긍정적이고 즐겁게 보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슬로는 아들 페트를 데리고 부다페스트 시내 곳곳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페트를 어깨에 태우고 라슬로는 구경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페트에게 닭싸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페트를 법원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보여주었으며 엄청나게 커다란 감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라슬로는 거리의 불황자들과도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라슬로는 나는 행운아야 라고 늘 말했습니다. 페트는 아빠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믿었습니다. 아빠가 페트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너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아빠는 잘 알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무엇보다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페트가 6살이 되자 라슬로는 아들을 몇 달간 할아버지 라겔 박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집은 엄격한 규칙이 하루 종일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하루 일과는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라겔 박사의 규칙들입니다. 달콤한 것을 아이에게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낮잠 시간은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이다. 페트는 하루에 2번 고양이를 볼 수 있다. 페트는 하루에 1번 이고르와 축구를 할 수 있다. 할아버지의 집에서 규칙들은 정확히 지켜졌습니다. 어느 날 페트는 거실에서 아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액자에 끼워진 사진이었습니다. 아빠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무의미해졌습니다. 오직 아빠의 얼굴만 보였으며 아빠의 얼굴만 중요했습니다. 페트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페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빠의 사진 앞에서 한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할아버지는 이고르 아저씨와 축구를 하루에 2번이나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후 귀가 먹먹할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칠흑같이 어두운 저녁에 아빠 라슬로의 자동차가 어둠 가운데서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불쑥 나타났습니다. 페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영원히 아빠의 목에 매달려 있을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격한 환영의 세리머니가 끝나자 아빠 나슬로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페트와 소풍을 갔다 오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폭우가 쏟아지니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 아무것도 라슬로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도착한 곳은 헤드라이트 불빛 가운데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도나우 강변이었습니다. 아빠 나슬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꼭 봐야 하는 재미있는 것이 있단다. 잘 봐. 물이 정말 빨리 흐르지. 강물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어. 당장이라도 강둑을 넘쳐 흐를 수 있지. 많은 것이 이 강과 꼭 같단다. 국가도 마찬가지야. 옛날의 헝가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 헝가리는 작은 나라가 되었어. 연못처럼 작은 나라가 되었지. 강 건너 숲 뒤로 계속 가면 독일이 나온단다. 옛날에 독일은 작은 나라였어. 처음엔 작은 개울 몇 개에 불과했지. 하지만 작은 개울들이 합쳐져서 커다란 강이 된 거야. 이제 독일은 큰 나라가 되었어. 아마 곧 더 큰 나라가 될 거야. 아침에 아빠와 페트가 집에 돌아오자 라디오에서 홍수 뉴스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할아버지 나겔 박사가 아들과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나슬로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헝가리 대사관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빠 나슬로에게 독일 사람들이 미치광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 나슬로는 저는 행운아예요 하고 말하며 페트를 데리고 베를린으로 향합니다. 1938년 늦은 여름에 아빠와 함께 베를린으로 가는 페트의 기쁨은 여름이 펑 하고 터진 것처럼 공기 중에 눈처럼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꽃잎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자동차 안까지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책의 수많은 아름다운 표현 중에서도 가장 백미가 아닌가 합니다. 떠나가는 손자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할아버지 나겔 박사는 평소의 규율과 단정함을 팽개친 듯 양복 저고리도 제대로 여미지 못하고 손가락을 딱딱 꺾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 페트는 할아버지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매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은 아빠와 함께 간다는 기쁨에 금방 파묻혀 버립니다. 베를린 아파트에 도착하자 나슬로는 아들에게 속삭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도시를 빌린 척 하는 거야. 나슬로는 페트에게 서재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재에서 라디오를 틀면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슬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지만 내가 머릿속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페트는 베를린에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몇 주일이 지나자 말소리와 사는 동네에 익숙해졌고 점점 베를린이 좋아졌습니다. 베를린 시내에는 멋진 갈고리 십자가가 그려진 붉은 깃발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페트는 그 깃발들을 늦을 잊고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갈고리 십자가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페트는 그림책에 수도 없이 그렸습니다. 페트네 아파트에는 라인 지방 특산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바우어 씨는 라인 지방 사투리를 쓰는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우어 씨의 손가락은 자신이 파는 소세지처럼 포동포동하고 붉은색이었습니다.
라슬로와 페트는 종종 바우어 시인의 가게에서 소세지를 사서 전차를 탔습니다. 두 사람은 소세지를 먹으면서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먹어치우면 그 다음 정류소에 내렸습니다. 아빠 나슬로는 소세지가 우리가 내릴 곳을 정해주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라슬로는 페트를 데리고 극장과 서커스에도 자주 갔습니다. 11월 어느 날 나슬로는 어두운 표정으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독일의 고위 관리가 파리에서 유태인에게 살해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이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라디오에서 말했습니다. 페트는 아빠, 내가 유태인을 본 적이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페트의 학교 담임선생님이 뚱뚱하고 이상하게 생긴 유태인을 칠판에 그리면서 유태인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는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뚱뚱하고 이상하게 생긴 유태인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이 든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바깥은 점점 소란해져 갔습니다. 우르르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뭐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 하늘이 불이 붙은 듯이 빨개졌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서는 뭔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쿵쿵거리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와 위층에서는 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슬로는 페트를 데리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앞길이 유리 조각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바우어 시인의 가게 진열장과 물건들이 다 깨져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우어 시인은 전날 밤 운하에 던져져 살해되었습니다. 라슬로와 페트는 전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베를린 시내 곳곳에 있는 가게 진열장들이 깨져 있었고 어떤 건물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헝가리 말로 유태인을 시도라고 한단다. 그 말을 들으면 아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말이 늘 욕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유태인이란 도대체 누굴까? 내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 그렸던 괴물일까? 아니면 바우어 시? 바우어 시인의 가게 진열장에 그려진 별 그림은 다비스의 별이란다. 바우어 시가 유태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치가 그려놓았지. 다윗의 별이 없었다면 바우어 시가 유태인인 걸 누가 알겠니? 겉으로만 보면 바우어 시는 그냥 나인 지방 사람일 뿐이야. 집에 돌아와 라슬로는 페트를 서재로 데려가 한참을 말없이 앉았다가 이었고 말했습니다. 페트야, 내 엄마는 유태인이란다. 베를린 출신이지. 페트는 얼마나 놀랐던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빠가 덧붙였습니다. 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봐야겠다.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두 분은 아빠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단다. 내 엄마로 인해 아빠에게 화가 많이 나셨거든. 잠시 여기에서 독일어로 크리스탈 나흐트라고 하는 수정의 밤에 대해 역사적인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의 밤은 나치스 돌격 때와 독일 시민들이 1938년 11월 9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11월 10일까지 유태인의 상점과 회당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수정의 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건 당시 수많은 상점 진열장이 깨져서 그 유리 조각이 길거리에 깔려 크리스탈처럼 반짝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938년 11월 7일 그린슈판이라는 유태인이 독일의 유태인 박해에 항거해서 파리 주재 독일 외교관을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틀러를 대신해 이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괴벨스는 시위는 허가할 수 없지만
분노 표출에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인들은 이를 묵시적인 폭동 허가로 받아들이고 11월 9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상점과 주택, 유대인 회당들을 방화하거나 파괴했습니다. 11월 10일 새벽에는 독일 정부가 SS 보안 방첩부에 훈령을 내렸는데 내용은 유태인 상점과 집을 파괴할 것, 유태인 회당은 다른 곳으로 번질 우려가 없으면 불태울 것, 시위를 저지하지 말 것, 부유한 유태인을 우선순위로 가급적 많이 체포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빠 나슬로는 유태인인 아들 페트를 베를린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할아버지에게 보내려 합니다. 그럼 이제 베를린에서 온 편지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의 밤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빠는 페트에게 말했습니다. 난 행운아야. 하지만 넌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은 아빠 나슬로의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커다란 트렁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페트는 아빠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페트는 복도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옷장 거울을 발로 뻥 찼습니다. 유리 조각이 비 오듯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빠는 페트를 꼭 끌어안고 양쪽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읽기 하고 쓰기 배웠지?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쓸게. 꼭 답장해 주렴. 일주일에 한 번이다. 그렇게 우린 늘 함께 있는 거야. 그렇게 페트는 다시 헝가리의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편지 1편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3대의 사랑 이야기 나머지는 독서 영토 19 베를린에서 온 편지 2편에서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서 영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